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충무위키 400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혜준입니다. 네, 팟캐스트의 쭉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플로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위키 유튜브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환경, 루크아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 업체인 스탯 플랫폼의 공식 형념사 그라운드 빅풋과도 함께합니다. 자, 뭐 일단은 공지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플랫폼 여러 개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플로가 이제 서비스를 끝낸다고 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플로는 3월까지만 이제 올라가고 이제 그 없어지니까 네. 다른 플랫폼으로 좀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플로에서 이동을 하셔서 뭐 팟빵이든지 아니면 유튜브든지 좀 옮겨 가셔서 편하신 곳에서 또 시청을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아마 이거는 저희가 계약이 된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건 빨리빨리 업로드 되는데 나머지 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바빠서 못 올리고 있거든요. 네. 빨리 올릴게요. 네, 그래서 그 이슈가 좀 있다. 네. 저희가 좀 뭐 저희 회사에서 뭘 하고 있었어가지고 너무 바빠갖고 업로드를 못했는데 빨리빨리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 10개 밀려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올려야 돼요 지금. 그리고 오늘 보니까 400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몰랐네. 회차로 이게 400회니까 이게 측정 기준이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해. 왜냐면 이거에 그 회차를 세게 된 게 예전에 했을 때 예전 거 포함인 거예요. 네. 나는 PL 팬이다 했을 때부터 포함한 거여서 그거 포함했는데 그거 제가 몇 개 업로드가 된다. 그걸 체크를 예전에 한번 2년 전인가 했었어요. 3년 전에 했었어요. 그때 체크를 해보니까 그때 막 200 몇 개 올렸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회차를 다 센 거지. 네, 그래서 뭐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쨌든 이 팟캐스트 채널에는 400개가 올라간 400화짜리가 있는 거 맞잖아요. 옛날 거까지 가면. 심지어 더 많지. 왜냐하면 다른 그렇네. 다른 채널들도 몇 개 올렸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더 많은데 400회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500회 이렇게 되면 또 뭔가 그지. 왜냐면 그거 300회 때 우리가 뭘 했었어 가지고 뭐 이런 우리가 네네.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400회 또 하는 건 좀 그러니까. 네. 500회 때 뭔가 뭐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건 해보겠습니다. 근데 300회 때 녹화했던 게 사무실 막 들어왔을 텐데. 그렇죠. 생각보다 그러네. 우리가 이거 52주 방송이라 했을 때 거의 이 이후로 2년 지났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됐고 그래서 일단 400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했어. 자, 먼저 오프닝 토크 들어가 볼 텐데요. 오프닝 토크에서는 저희가 뒤에는 또 경기 리뷰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또 손흥민 선수 얘기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또 본머스와 경기가 있었고 솔직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다음에 예상대로 좀 초반에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손흥민 선수의 정말 극적인 활약과 함께 무승부로 끝나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축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다. 본머스에게 불공평하다. 토트넘이 이렇게 축구를 해도 비길 수 있구나를 뭔가 느끼게 할 만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사실 뭐 초반 두 골은 본머스 입장에서 되게 잘 나왔고 네.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일단 토트넘 쪽에서 골이 일단 사르가 약간 크로스인지 슈팅인지 모를 그쵸. 어딘가의 뭔가 행동을 통해서 득점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손흥민이 혼자 저 아래서부터 주고받으면서 끌고 올라와서 혼자 개인 능력으로 PK를 또 얻었거든요. 메디슨과 합작을 해서. 뭐 PK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 파네카라고 쓰는 것 같긴 한데 파네카라고 다들 뭐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의도는 그게 맞았어. 의도는 그게 맞았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득점에 성공했고 사실 그것보다 좀 포인트로 잡고 얘기해볼 만한 거는 득점하기 전 상황. 그러니까 PK를 만들었던 상황이 더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교체로 나오기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직까지 이런 순간적인 스피드가 살아는 있다. 그렇죠. 뭐 사실 뭐만 하면 나이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니 뭐하니 물론 속도가 뭐 느려졌죠. 느려지긴 했는데 뭐 느려졌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퍼포먼스는 그래도 월드 클래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뭐 교체에 들어온 것도 있고 일단은 받는 장면이 진짜 거의 윙백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자 주고받고 그다음에 메디슨 찔러주는 거 받아가지고 스프린트를 해서 PK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진짜 큰 영향이 미쳤다고 할 수 있고 또 뭐 인상적이었던 거는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좀 많이 달려와서 PK를 얻었다 보니까 소랑케가 공 대신 잡고 약간 어그로를 끌어주는 뭐 그런 장면도 있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가끔 보면 난 아무리 봐도 지금 봐도 손흥민 선수 플레이가
이게 뭐 국뽕을 빼고 얘기해도 나는 토트넘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만큼 하는 플레이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평균적인 경기력으로 보면 뭐 솔랑케도 득점은 이제 계속해서 많이 기록은 하고 있지만 부상으로 나갔던 뭐 기간도 있고 뭐 그리고 사실 경기력으로 많이 관여하기보다는 이제 뭐 그런 스코어링이나 아니면은 압박 수비 부분 뭐 이런 거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메리슨이 포인트는 많긴 하지만 사실 기복이 좀 많이 심하긴 하죠. 그것도 있고 또 사실 이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행동이나 아니면 이 선수가 어떻게 터치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슈팅을 날린지 이런 것들만 봐도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게 뭐 전술 뭐 득점 아니면 이제 공격 포인트에 대한 아쉬움은 생길지언정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한정 플레이 스타일 플레이 자체만 봤을 때는 아직도 월드 클래스 같은데 이게 뭐 요즘은 제가 해외 축구를 좀 잘 안 보는 편도 있긴 한데 아직도 언론은 조금 빡센 것 같습니다. 뭐 특히 근데 사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토트넘이라는 팀의 성적이 좀 그러니까 많이 낮다 보니까 뭐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이니까 아무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월드 클래스 정도 할 거면 캐리해야 된다. 그렇죠. 뭐 그건 맞죠. 근데 팀이 이제 이래도 캐리해야 된다. 뭐 그리고 사실 케인과 함께 손흥민이 그 역할을 해줬으니까 몇 년 동안 그 토트넘에 뭐 어쨌든 유럽 대항전도 가고 그게 유지가 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손흥민이 7개의 득점과 9개의 도움 리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또 텐텐에 대한 가능성은 확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은 또 하지 않을까. 3골이면 넣겠지. 10 하겠다. 10 최근에 10 한 적 없죠. 작년에 작년에 17, 10 도움이 없어. 아니 작년에 10골씩 다 넣었는데. 작년에 17, 10이었을 걸요? 17, 10? 맞는 것 같다. 17, 9인가? 네, 작년에 17, 10. 17, 10이었어요. 그래서 텐텐 또 의미가 있는 또 기록이니까 아마 또 그 정도 해가지고 뭐 열 몇 골에 뭐 열 몇 개 공격 포인트 하면은 또 못했다는 소리 아무도 못할 거예요. 근데 10, 10이 옛날에는 제가 이제 축구를 막 보던 뭐 06, 05, 07 막 이럴 땐 텐텐은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많긴 뭔가 하죠. 이상하다. 텐텐은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이었는데 요즘은 좀 몇 명씩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시즌당 한 명은 무조건 있고 뭐 일단 적어도 한 3명 정도는 요즘은 나오지 않나. 그래요? 왜냐면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07, 08, 09, 10 막 이 시즌에는 어시 10개가 힘들걸요? 그렇죠. 왜냐면 골 10개는 많은데 아니면 어시만 많거나. 근데 제 기억에는 뭐 어시가 대부분 다 부족해갖고 안 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득점하는 선수들도. 근데 일단은 뭐 최근에는 진짜 둘 다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늘어나는 게 뭐 그러니까. 사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살라도 마찬가지고 뭐 손흥민도 그렇고 뭐 옛날에 케인도 그랬고 이게 좀 그거 있지 않을까? 윙어들의 활용도가 높아져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좀 윙어들이 뭐 컵백을 내준다거나 그리고 이런 저는 상황도 스트라이커의 도움이 좀 많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예전엔 음. 득점하는 공격 스트라이커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버텨주고 내주고 하는 스트라이커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리고 애초에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의 선수들이 득점을 많이 하는 케이스도 있고 뭐 팔머 같이.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끝나면은 진짜 한 4-5명은 나오지 않을까 이번 시즌에는. 램파드는 텐텐 해봤을까요? 4-5명은 안 되나? 램파드는 해봤을 것 같지 않을까? 무조건 했을 것 같은데. 찾아보진 않았는데 램파드 텐텐을 해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올 시즌 뭐 가능한 수치가 지금 찾아보면은 사카 됐고 그리고 살라 됐고 뭐 손흥민 가능성 있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칼머 정도가 뭐 그다음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와, 많은데? 시즌 텐텐인 거죠? 그렇죠. 중이야. 근데 뭐 이제 저번 주에 그 얘기했더라고요. 앙리, 살라. 네. 근데 뭐 경석이 형이랑 저랑은 이제 비슷한 세대의 축구를 보는 세대니까 이 2000년대 그 후반대, 중반 후반대 이렇게 저를 봤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저는 요즘 축구가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기억 보정? 그래? 왜냐면은 지금은 솔직히 주목을 받는 경기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뭐 예를 들면 한 8위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빅6에다가 뭐 예를 들면 아스톤 빌라, 뭐 브라이튼, 뭐 최근에 본머스, 뭐 이렇게 좀 재밌는 매치업을 만들어주는 팀들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좀 더 많이 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빅클럽 간의 매치를 가면은 생각보다 밋밋한 경기도 옛날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위권 팀이랑 가면 거의 그냥 볼 수 없는 경기도 많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QPR 한 시즌 팔로우를 우리가 했던 적이 있어요. 강제적으로. 박정선 선수 뛸 때. 그 기억을 돌려보면은 사실 하위권들 아니면 중위권 대 하위권 매치 이런 거는 좀 이제 상당히 좀 지옥 같은 경기들이 그래도 많았다. 그것도 있고 좀 정보의 양이 많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SNS나 뭐
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해서 뭐 이런 정보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제가 느낄 때는 사실 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팀들은 예전에도 있었다. 난 수원지 막 이런 팀 생각나고 그리고 소튼 그렇죠. 6등 했을 포체티노, 때가 포체티노. 그때도 있고 아니 사실 생각해 보면 몇몇 팀들이 있어요. 막 뉴캐슬도 옛날에 4위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이거 너무 옛날 얘기인가? 뉴캐슬 4위는 막 03 이럴 때인가? 이제 앨런 시어로 있을 그때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조금 포인트가 될 만한 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다. 그리고 왜냐면 그때는 정보를 접하기 더 어려웠으니까. 지금도 근데 그런 팀들은 시즌마다 하나씩 나와요. 그죠. 뭐 브렌트포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셰필드도 그랬고. 올 시즌 본머스나 노팅엄도 그렇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재미없다고 하는 부분이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수비 전술이 좀 많이 정형화가 돼서 다 내려앉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강팀들의 상대로 할 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슷한 영상의 경기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이 경기를 소비했을 때 너무 비슷한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다. 물린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패턴도 뭐 좀 많아. 네. 패턴 뭐라 해야 될까? 다양했다고 하면 되지. 패턴도 단순화. 정형화됐고. 네. 그렇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맨시티만이 그런 축구를 했다면 지금은 뭐 아스날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이렇게 막 주도적으로 축구를 하는 팀들이 다 비슷하게 이 경기를 준비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그리고 내려앉는 팀들도 비슷하게 내려앉다 보니까 비슷한 양상의 경기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스토크 같은 팀이 하나 있어야 또 재미가 있는데. 네, 요즘은 그렇게 하면 못하죠. VAR 때문에 이런 한 10명씩 한 5명 퇴장당하고 몰스페 당하고 이런 팀이 좀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확실히 좀 이 팔로우가 좀 안 되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팔로우가 좀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재미가 없더라고. 뭐 봐도 뭐 요즘 좀 그나마 재미가 보니까 슬롯고 좀 챙겨보긴 하거든요. 슬롯은 또 특이하네. 잘한다. 생각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 보자면은 저는 그 선수들이 성장하는 게 역시도 좀 정형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 다 육각형의 스타일의 선수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요새. 비슷한 스타일이 많다. 네. 옛날 보면은 뭐 한 2010년대 초중반으로 보면은 막 3대 명마 하면서 막 젤송 마르티네스, 아다마 막 이렇게 있었고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뭐 볼라시에 이런 드리블러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팀적으로 뛰는 선수들이 많아졌잖아요. 오히려 드리블러조차도 사실 좀 개조가 좀 되고 있죠. 오히려 사카 같은 게 스타일이 현대의 약간 드리블러? 그렇죠. 그런 느낌? 근데 사카가 막 진짜 뭐 아다마처럼 보는 재미를 엄청 주는 또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이거 좀 내용을 덧붙이자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것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키 작은 선수보다 키 작은데 드리블 잘하는 선수보다 키 크고 드리블 못하는 선수를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드리블 잘하게 만든대요. 그것도 가능하죠 요즘은. 네, 요즘은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뭐 키 작은 선수 좀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조금은 이제 뭔가 특색 있는 선수들은 오히려 좀 없어지고 대부분 다 키 크고 드리블도 하고 슛도 잘 때리고 이런 선수들이 좀 많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점점 축구가 정형화되는 느낌이 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스템이 발전이 되니까 그만큼 뭐 그에 대한 반작용 뭐 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야구나 농구 같은 것도 사실 비슷한 프레임의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뭐 유망주들의 형태도 비슷해지고 뭐 게임의 형태도 비슷한 면이 있고 그래서 뭐 농구도 3점 던져서 재미없다. 그다음에 뭐 야구 같은 경우도 나와가지고 홈런 아니면 그냥 홈런 아니면 삼진 이 메타도 좀 최근에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뭐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야구 같은 경우는 야구 사이드암 선수 없죠. 언더 선수도 없고 요즘은 야구의 메타는 3쿼터라고 오버핸드랑 그 사이드의 중간이 요즘 메타. 근데 그것도 그냥 이제 좀 예전처럼 던지는 느낌인 거잖아요. 예전에는 완전히 여기서 던졌다면 요즘은 좀 내려갔죠 팔이. 근데 사이드는 아닌 거. 네, 사이드는 근데 아닌 사이드암 선수들이 잘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렇죠. 몇 명 있긴 하죠. 근데 작년에 사이 영상도 크리스 제일이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메탄 그렇고 그다음에 사이드하면 사실 뭐 좌완도 그렇고 우완도 그렇고 많이 쓰긴 하네. 야구는. 근데 생각보다 옛날에는 한 팀마다 그 뭐 이제 불펜이든지 아니면 뭐 야구는 잘 모르긴 하지만 불펜 아니면 마무리가 언더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뭐 정대현. 정대현 그치 08 이제 베이징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좀 언더핸드가 많이 사랑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근데 뭐 메이저리그는 아니라서. 나도 언더하면 언더핸드 이런 거 멋있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요즘은 또 다 종목에 무관하게 과학기술이랑 접목이 되면서 그렇죠. 최적화가 되면 사실 그러니까 다른 스타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과학적으로
이러한 게 좋다. 음. 뭐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도 메커니즘적으로 뭐 이렇게 던지면 공이 빠르다. 이게 나오니까 뭐 축구도 이렇게 차면 뭐 드리블이 잘 된다. 그러니까 슈팅이 잘 된다. 뭐 방향전환이 잘 된다. 뭐 이게 어쨌든 과학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선수들이 크다 보면 그 시스템에서 크면 뭐 다 뭐 A든 B든 C든 결국 똑같은 함수에 넣으니까 그렇죠. 결과값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뭐 축구적인 거 말고 축구 외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 저는 사실 뭐 예전에 어떤 한 기자분께서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했더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대답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홍지민 기자님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예. 근데 난 예전에는 야 이게 너무 실질적이지 않은 답변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 보면은 본인들 진짜 이제 본인들의 혈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없지. 또 에피소드에 밭도 이런 선수 네. 있잖아. 밭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우리나라도 결국 그런 것에 좀 힘을 빌려야 할 때가 지금 오지 않았나. 그다음에 우리도 지금 뭐 귀하 선수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혼혈 선수나 뭐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전 세계는 하나다라는 느낌이 난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축구는 그런 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손흥민 선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일단 잘했다 주말에.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뭐 솔직히 리그는 안 중요하고 하나도 그래, 유로파가 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1차전에서 패배를 1대0으로 졌기 때문에 원정에서 졌고 그리고 이제 홈에 왔으니까 좀 이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알크마라도 요즘 잘한다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뭐 잘하긴 해요. 그 빅3 다음이 알크마르입니다. 뭐 그래갖고 근데 뭐 근데 토트넘 근데 잘하는 거 알겠는데 근데 그건 아니죠. 이번에 진 게 그 유로파 리그에서 최다 스쿼드 가치 차이래요. 토트넘이랑 알크마르의 스쿼드 몇 가치 배로 차이가. 따졌을 네. 때 뭐 그래 100배 차이 트로이 뭐 페럿이 거기 에이스야. 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치. 답 나오죠. 물론 페럿이 가서 발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이 토트넘에서 그냥 그지. 밀린 선수잖아요. 얘가 최대 유망주 중 하나였는데 페럿이 그렇죠. 페럿 진짜 잘 큰다 뭐 이런데 사실 저는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그 당시에 얘가 사이즈가 애매해. 제 기억이 맞으면 사이즈가 좀 말랐어 예전에. 근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퉁퉁해지긴 했던데요. 옆으로. 예전에 좀 말라갖고 쟤는 케인 정도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래도 어디 팀 네. 사실 요즘 느끼는 건 어느 팀 가서 에이스 한다 이러면은 잘하는 선수야. 아 그렇죠. 뭐 K리가 됐든 J리가 됐든 어디에서 에이스는 잘하는 에이스는 잘하는 선수야. 네, 그것과 별개로 이제 만약에 토트넘이 16강에 잘못된다면은 바로 이제 포스텍은 아웃이 되겠죠. 나 다음 주 잘릴 것 같아.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달의 감독상이랑 맞아. 경지를 동시에 하는 최초의 감독이 될 수도 있다고. 아니 근데 나는 3승을 했다는 사실도 몰랐어. 기억을 못했어. 왜냐면 하도 지니까 요즘. 그게 2월 얘기니까요. 그 3승 1패 했나 이랬는데 네. 제가 생각에는 근데 포세클로 감독이 받을 것 같지는 않던데. 에버튼 이제 사람이 있나요? 그 에버튼의 모예스가 모에스가 받을만 할 걸요 아마. 모에스 하고 슬롯이 아마 슬롯이 포함되는지 모르겠네. 슬롯 포함 안 돼 있을 거예요. 그 중간에 비긴 경기가 많아가지고 슬롯은 뭐 후보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모에스가 좀 많다는 해외 그걸 봤었어. 모에스는 거 아니냐. 봤었어요. 근데 모에스 받을만하지. 어쨌든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 경기가 어쨌든 중요하다. 금요일 다가오는 금요일 진짜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가 달린 경기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비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르지 내년에 또 뭐 할 수 있어. 새로운 감독 오면. 자 이라울라 한 명 오면 포스텍의 목숨은 금요일에 달려있다. 금요일 알크마르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 주제로 넘어가서요. 맨유와 아스날의 경기 리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결과 자체부터 놓고 보자면 1대1로 무승부가 나왔어요. 뭐 이 정도면 맨유가 선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아스날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 신랄같이 남은 우승 경쟁을 이어나가려면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이 필요했는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1등 리버풀과 승점 차이가 15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AI 분석 보니까 리버풀 우승 확률이 지금 99.7인가 8인가 네. 그렇다고. 원래 99.1인가 그랬는데 0. 몇 프로 올랐습니다. 그래요? 원래 97점 몇 프로 아니었어요? 뭐 어쨌든 뭐 97%나 99%나 뭐 우승할 것 같은데 뭐 어찌되었든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우승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경기였고 맨유는 사실 뭐 나중에 후토크 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내려앉은 상황에서의 조직력 자체는 많이 올라온 것 같다. 뭐 그리고 이제 여기도 결국 이번 경기가 아니라 결국 주중에 있을
소시에다와 유로파 경기가 또 그쵸.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연계되는 게 많은 또 경기이기도 했죠. 네.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메뉴부터 보면요. 오나라 나왔고 그다음에 요로, 린달레프, 데리트 3백, 그다음에 달롯이랑 마즈라위가 윙백으로 나왔고 그리고 미드필더는 카세미르랑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다음에 이선에 에릭센이랑 가르나초, 그리고 최전방에 지르크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부상자도 너무 많은데 도르구까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뭐 달로 마즈라위가 윙백으로 나왔고 백스리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1군 스쿼드 자원이 3명이기 때문에 뭐 크게 선택할 그게 없죠. 그나마 이게 좀 전술적으로 변화를 가져간 부분이라면 에릭센이 나왔어요. 이선에 에릭센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원래 호일룬, 가르나초, 지르크지 이렇게 3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에릭센을 기용을 하면서 조금 더 투톱보다는 원톱에 가까운 시스템을 활용을 하려 했다는 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스날로 넘어가면요. 라야 나왔고요. 그리고 백포에 팀버, 살리바, 그다음에 마갈량이스, 칼라피오리 나왔고, 그리고 미드필더에 웨데고르, 파티, 라이스, 그다음에 공격진에 완예리, 메리노, 그다음에 트로사르 이렇게 요즘 나오던 라인업으로 나왔는데 한 자리 딱 왼쪽 풀백만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칼라피오리가 나왔는데 루이스 스켈리가 지난 PSV 전에 좀 위험했어요. 네. 퇴장당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에 일찍 빼줬었는데 그 이후에 아르테타랑 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로 예전에 한번 당했었죠. 네, 퇴장을. 되게 어리잖아요. 그리고 네. 06년생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큰 경기에서는 칼라피오리를 뛸 수 있으면은 저는 칼라피오리가 선발로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르티넬리도 뭐 교체로지만 스쿼드에 좀 복귀를 하기도 했고요. 네. 자, 인게임으로 한번 가보죠. 네, 스탯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스날이 전체적으로 주도했던 경기다.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고 최근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필드티트 지표만 보더라도 상대 진영에서도 많이 공을 점유하면서 경기 자체는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다만 XG 값을 보면은 네. 찬스 자체는 좀 두 팀 모두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결과가 나오긴 했네요. 네, 일단은 그래서 유나이티드의 이 전형을 보면은 라인업에서 살짝 예상할 수 있었듯이 투톱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에릭센을 기용하면서 5-4-1 전형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조금은 수동적인 게임 플랜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선수비 후역습 전략인 거죠.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에릭센과 가르나초의 위치였어요. 일단 그 부분을 전술판으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경기와 다르게 가르나초가 우측면으로 갔죠. 네. 에릭센이 좌측면으로 가고 공전계의 강점인 에릭센이 좌측면으로 가면서 공을 잡았을 때 조금은 더 우측면으로 빠르게 전개를 할 수 있게 해줬고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좌측면이 아닌 우측면에 배치가 되면서 공을 잡았을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터치라인을 밟게끔 만들었어요. 네. 아스날이 칼라피오리든 아니면은 뭐 다른 선수가 됐든 좌측 사이드백을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유권을 잃었을 때는 이렇게 측면 뒷공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르나초가 이 측면을 노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을 잡으면은 그냥 선수들한테 공을 받고 뛰기보다는 일단 무조건 네. 터치라인을 벌리는 모습. 그리고 마즈라위는 이 가르나초가 터치라인을 벌려서 만약에 상대 사이드백이 이를 따라가면은 안쪽 이후에 공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맨유의 역습 플랜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보면 사실 이런 패턴은 뭐냐 갑자기 감독 이름 생각이 안 났어. 아모림. 아모림이 이 사실 이런 패턴도 요즘 좀 정형화된 거 중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칼라피오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가르나초가 사이드 공간을 좀 차지하면서 차지를 하게 되면 칼라피오리가 커버를 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이런 순간에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마갈량스 위치 잡는 거. 뭐 예를 들면 칼라피오리가 따라가야 되는지 마갈량스 따라가야 되는지 뭐 이런 상황들이 종종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이 사이에서 마즈라이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지선다가 되는 상황도 네. 만들어지는 경우도 네. 있고. 근데 이게 모든 축구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그렇죠. 그래서 가르나초가 이날 솔직히 지난 경기들만 하더라도 좀 답답한 모습들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오른쪽으로 좀 바뀌고 나서는 확실히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은 좀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가 아닌가 팬들한테도. 네. 가르나초가 사실 지적받았던 부분을 좀 보자면 어쨌든 간에 결정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경기에서는 결정력적인 측면보다는 공 운반이나 아니면 스피드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스탯을 보더라도 그리고 터치맵을 보더라도 조금은 박스 안보다는 박스 바깥에서 공을 운반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나초의 장점들이 조금은
살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뭐 팀이 잘 못 나간다 한들 사실 어느 정도의 클래스는 있는 프로 선수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능력이 있으니까 어. 그런 팀이 들어간 거죠. 하지만 이 자신에 맞지 않는 롤 아니면 이런 뭐 다양한 상황들이 이 선수에 대한 기량을 조금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마 가르나초 선수도 사실 활용도를 좀 더 높여준다면 아마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아무리 왔을 때 가르나초 좀 나갈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데리고는 있어도 되지 않을까? 뭐 나폴리와도 링크가 있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뭐 조금 서브라도 뭐 지금도 서브가 좀 부족하니까 서브로 데리고 있는 게 나쁜 선수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믿을만 한 부분이 있다는 건 뭐 이번 경기에서 좀 증명이 되긴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맨유의 역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스날이 공을 잡았을 때의 장면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형이 그려졌어요. 라야가 살리바와 마갈량이스와 함께 센터백 위치에 쓰면서 백스리처럼 위치를 했고 네. 팀버랑 칼라피오리는 일단은 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측면으로 벌려놓고 파티를 보조하는 선수가 웨데고르나 라이스. 근데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라이스가 됐죠. 이러면서 4-2 내지는 뭐 3-2 같은 대형을 그렸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때 핵심적인 선수는 이 칼라피오리랑 팀버예요. 이 칼라피오리랑 팀버가 지금 이제 칼라피오리랑 팀버의 스탯이 나갈 텐데 칼라피오리랑 팀버가 어떻게 보면 자유도를 부여받은 거죠. 상황에 따라서 라이스랑 위치를 교환하면서 칼라피오리가 안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흔히 말하는 아산이 활용했던 좌측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맡았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칼라피오리가 오히려 그 좌측 메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진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좌측에서의 로테이션이 있다면 우측 같은 경우에는 팀버가 웨데고르랑 위치를 교환하면서 안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완예리의 이 고립을 막아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주면서 맨유 입장에서는 어떤 선수를 막아야 될지 후방에서 어떤 선수를 자기가 맨마킹을 해야 될지를 놓치게끔 한 게 어떻게 보면 아스날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뭐 확실히 칼라피오도 그렇고 팀버도 그렇고 이 윙백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이번 경기 아스날이 좀 포인트를 잡고 나왔고 실제로 뭐 전반전에 잘 활용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칼라피오리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라이스가 공을 잡는데 괜찮다, 그리고 브루노가 끌려 있다 하면은 자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라이스가 순간적으로 브루노를 끌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하면은 칼라피오리가 안으로 들어와서 파티와 함께 이 3위 전형을 만들 때도 있고 반대로 이제 칼라피오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웨데고르가 만약에 파티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팀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완니리와 함께 공격적으로 올라가기도 하면서 이 양 사이드 백들이 두 선수 모두 중앙이나 측면 둘 다 가능한 센터백 자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합적인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가면서 수적인 우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이드백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 칼라피오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고 이런 패턴들을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라고 즉 선수들도 잘해야 되고 감독들도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란 어렵죠.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이제 지금 풀백을 활용하는 게 맨시티하고 아스날. 그렇죠. 뭐 그리고 첼시도 가끔 하긴 하는데 뭐 잘 되진 않고. 네, 아니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해도 그바르디올만 봐도 그렇죠. 아니 뭐 이제는 윙백이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그 심지어 중앙까지 올라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이게 말이 되나? 사실 저같이 좀 올드한 사람들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수비는 누가 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은 축구가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걸 또 수행하는 선수들도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 오프닝 토크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약간 천편일률적인 선수들이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축구 이제 어려워. 축구 공부는 많이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아스날의 빌드업이 진행되는데 이 칼라피오리랑 팀버가 핵심적인 선수라고 언급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선수가 바로 웨데고르였어요. 웨데고르가 거의 이런 식으로 후방으로 내려와주면서 다른 전술판을 한번 보자면 이런 식으로 활용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냥 아스날의 공 순환에 있어서 웨데고르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공격이 웨데고르의 발밑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측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 팀버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 의도적으로 웨데고르가 이 위치로 내려와서 공을 뿌려주고
좌측에서 공격이 진행될 때도 웨데고르가 오히려 좌측으로 올라와주면서 순간적으로 이 선수들이 수적 우위가 네. 생기네. 가담시켜서 웨데고르가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웨데고르가 공 순환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스날이 강팀과의 경기를 할 때 아니면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팀을 상대할 때 웨데고르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와 어렵다 축구. 확실히 이런 아르테타가 그래도 그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확실히 펩 다음에 되게 전술적인 컨셉이나 아니면 또 이런 걸 입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뛰어난 감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컨셉들 보면 펩과 많이 닮았다. 진짜 펩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이 웨데고르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만약에 이 아스날도 그럼 나중에 그런 얘기 한번 나올 것 같긴 하고 우리가 또 추후에 좀 이따가 얘기할 부분이기도 한데 그 웨데고르가 없으면 아니면 웨데고르가 폼이 좀 저하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갈 건지 아니면 이번 시즌 웨데고르가 이렇게 쓰여서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 한번 해보면 그냥 바로 좋을 것 같아요. 웨데고르가 사실 아스날에 처음 왔을 때 득점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득점이랑 첫 시즌에 엄청 많이 했죠. 네, 근데 점점 갈수록 공격 포인트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번 시즌도 아마 웨데고르가 득점을 기록한 횟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뭐 웨데고르가 첫 시즌에는 굉장히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했고 뭐 지난 시즌에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뭐 나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뭐 부상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분명 이제 포인트가 지난 두 시즌에 비해서는 뭐 감소를 한 건 사실이긴 하죠. 시원시원한 장면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아스날이 본격적으로 우승 경쟁을 했던 2022-23 시즌에 아스날이 웨데고르가 15골을 넣었어요. 오야 많이 넣었다. 네, 근데 그 다음 시즌에 8골 넣고 이번 시즌은 딱 2골 넣었거든요. 네. 물론 많이 이제 2골이라는 수치가 이번 시즌에 부상으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식으로 후방에서의 작업에 조금 더 과담되다 보니까 적긴 해요. 네, 박스 안에서의 이 플레이들이 웨데고르가 좀 많이 적어졌어요. 물론 이제 웨데고르가 발목 부상도 있었고 그러고 이제 킥적인 컨디션 자체도 별로 이번 시즌에는 별로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후방에서의 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웨데고르의 이런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저는 이번 경기 보면서 느낀 거는 라이스도 생각보다 이런 역할을 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라이스도 슈팅력이 워낙 좋은 선수고 또 이번 경기에도만 한 3개 4개 슈팅 때렸나 뭐 이런 뭐 골도 없고. 골도 넣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는데 오히려 예전에 웨데고르가 좀 중간중간 이렇게 때려줬던 슈팅들을 요즘 라이스가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뭐 그리고 저는 골 얘기 나와서 말인데 뭐 그림 보면서 일단 가면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 확실히 웨데고르의 득점력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네. 이번 시즌 들어서 특히 뭐 당연히 부상 여파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아까 전술판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냥 내려가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뭐 당연히 본인 능력이 감소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 그냥 예를 들어 누군가가 뒤에서 풀어줄 수 있다면 웨데고르가 다시 뭐 예를 들면 지금 라이스나 뭐 아니면 지금 메리노나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공격 뭐 박스 앞에서 아니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럼 어느 정도 포인트 복긴 할 것 같거든요. 전 웨데고르 아직도 잘한다고 봐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웨데고르가 못한다기보다는 롤적인 변화가 좀 더 네.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스날이 다른 시즌들에 비해서 이번 시즌에 특히 상대들이 내려앉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려앉은 팀을 뚫어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순간적으로 템포를 끌어올려서 이 상대 블럭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스날에서 이런 식으로 템포를 조절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사실상 웨데고르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템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웨데고르를 이런 식으로 후방에서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방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가치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뭐 이 마에스트로라는 표현이 이게 예전에는 뭐 이렇게 경기를 지휘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피를로 같은 선수를 마에스트로 이런 표현했는데 네. 이게 마에스트로라는 표현이 웨데고르한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기 조율해주거나 아니면 템포 조절 아니면 공격에 나아가는 순간순간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웨데고르의 발밑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그래도 이 선수가 좀 제가 느꼈을 때는 공격적으로 썼을 때가 더 매력은 있는 선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근데 템포 조절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드리블 능력이 좋아야 돼요. 템포를 올렸다 내렸다 네. 하려면은 그렇죠. 순간적으로 드리블을 속도를 올려서 상대 수비수들을 자기로 끌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템포로 펜스를 뿌려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웨데고르의 이런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아스날에서는 좀 대체 불가하다. 유니크하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템포 조절 능력에 가진 선수가 스쿼드 내에 더브라이너밖에 없었고 더브라이너가 이번 시즌 지난 시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과도 아스날이 이번 시즌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메데고르가 없거나 아니면 나와도 부진하는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까. 근데 이런 선수가 없어요. 사실 잘 그렇죠. 없어요. 아 그렇죠. 대체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이건. 네, 그래갖고 저는 이런 선수를 찾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웨데고르 아니 뭐 케빈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를 찾기가 그렇죠. 뭐 제가 막 딱 떠오르는 선수는 아예 없거든요. 물론 주전으로 쓸 대체자를 찾으면 되겠죠.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네. 문제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스날로 와서 후보에 만족할 것이냐. 그게 좀 제일 문제긴 하죠. 그죠. 그래서 저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계속 쓰잖아요. 네. 근데 종종 보면 이 선수도 참 이런 거를 봐? 뭐 이런 것들의 패스도 있고. 근데 웨데고르도 아마 이런 문제가 또 아스날한테도 또 반복돼서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순간에 아르테타는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조금 더 심화적으로 가서 저는 사실 메데고르가 이런 역할을 이번 시즌에는 맞는 게 맞지만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과거에 활용했던 부분으로 좀 공격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메데고르는 어찌 되었든 간에 오른발을 잘 못 쓰잖아요. 못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도 거의 왼발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 오른발 각도가 있어도 무조건 왼발을 사용하는 네. 선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템포를 끌어올릴 때 어쩔 수 없이 오른발을 활용해야 될 때도 왼발을 활용하다 보니까 템포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는 선수는 보다 양발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나. 더브라이너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 뭐 대표적으로 플로리안 비르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양발을 다 잘 사용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웨데고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발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결점이 되지 않을까. 아스날도 비르츠 노래 봐야겠네. 근데 그나마 비르츠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뭐 비르츠 같은 경우는 바른미네? 그 잉글랜드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라는 루머가 있어요? 네. 근데 선수가 없는데. 그래서 차라리 저는 좌측면에서도 오른발에 좀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그러니까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해서 웨데고르는 우측면 뭐 그다음에 새로 영입하는 선수는 좌측면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해결책이지 않을까. 이강인? 이건 왼발이잖아요. 좋겠죠. 왼발. 얘 왼발이니까. 그래서 그러네. 링크가 나오고 있는 선수가 뭐 니코나 그러네. 이런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은 드리블러는 드리블러지만 플레이메이킹이나 템포 조절 능력도 있는 선수거든요. 야, 선수 구하기 어렵다 요즘. 아니 축구 잘하는 선수는 진짜 많은데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없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키우던지 아니면 바꾸던지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웨데고르가 패스를 잘 넣어줘도 사실 앞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렇죠. 뭐 그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케빈 데브라이너의 슈팅이 패스가 세다. 뭐 잘 줘도 앞에서 뭐 트로사르나 뭐 친구들이 날려 먹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이번 경기는 사실 메데고르가 잘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네. 지난 경기들은 사실 메데고르가 기대 이하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템포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트로사르, 메리노, 완예리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이 기대보다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유나이티드의 수비진을 뚫어내지 못했거든요. 뭐 그래서 사실 사카가 있을 때는 사실 웨데고르가 없어도 막 사카 혼자 해결하고 뭐 이런 그쵸. 장면도 있었거든요. 극단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날의 경기는 저는 둘 다 못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둘 다 잘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어차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면 뭐 5-4-1로 서가지고 뭐 막아내던지 이게 뭐 팀에서 승리를 하려면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면 이렇게 준비를 했고 사실 못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맨유도. 근데 아스날도 뭐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뭐 이게 승점이 떨어져서 우승 경쟁에 실패했다 뭐 이런 기사들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한번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아스날이 뭐 우승에는 좀 멀어졌다 한들 못하지는 않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요. 근데 답답한 부분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내려앉은 팀을 3경기 연속으로 상대를 했어요. 아스날은. 그다음에 계속 3경기 연속 결과가 안 좋았죠. 네, 웨스트햄전도 1대0으로 패배를 했고 주도를 했지만 1대0으로 패배했고 노팅엄 원정에서도 주도를 했지만 0대0 무승부를 거두었고 이번에도 주도를 했지만 네.
무승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 경기에서 승점을 다 드랍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제 리버풀한테 밀렸다라고 봐도 될 텐데 그 세 경기에서 한 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라이스가 차야 돼요. 제가 생각에는 이제 뭐 박스 밖에서의 슈팅이나 아니면 네. 뭐 이제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이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박스 안보다는 밖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공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 요즘 트렌드거든요. 주도하는 축구와 주도하지 않은 축구. 근데 심지어 요즘은 예전에는 뭐 사람들의 의견 많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주도하는 축구를 좀 더 사람들이 네, 좋다. 선호했고 왜냐면 펩 가르디올라가 워낙 뛰어나게 잘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요즘은 주도하지 않는 축구의 레벨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 뭐 그렇죠. 일단 노팅엄이 벌써 3등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다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진짜 이제 K리그 내에서도 이런 축구를 좀 더 선호하는 선수들이 있고, 팀들이 있고, 이런 팀들이 성과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는 한참 제가 수비 전술에 대한 발전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시메오네거든요. 그렇죠. 시메오네 때 좀 놀라긴 했어요. 저 정도로 발전을 하는 거. 근데 지금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요즘은 이런 주도하는 팀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드디어 만들어진 것 같다. 예전에는 이 수비 라인과 골키퍼 라인 사이 공간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그쪽 라인들도 막 활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막을 선수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제 생각에는 한 1, 2년간은 그래도 뭔가 주도하지 않는 축구를 하는 팀들이 오히려 축구를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펩 가르디올라가 좀 부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앉는 팀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빠른 템포에서 공격을 진행하지 않는 걸 선호하잖아요. 펩은. 근데 그럼에도 더브라이너랑 로드리가 빠졌는데도 그런 축구를 계속해서 고집하다 보니까 기대보다 승점이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들을 보면은 다 빠른 템포에서 축구를 했거든요. 뭐 본머스가 됐든 브라이튼이 됐든 리버풀도 순간적으로 템포 끌어올려서 공격하는 거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펩 가르디올라가 과연 다음 시즌에 이 선수들이 조금 돌아온다면 그 축구를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냐가 그 주도적인 축구, 비주도적인 축구 아까 언급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토트넘과 반대로 하면 되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토트넘이 막 이제 비주도적인 축구를 할 때 콘테와 무리뉴 이게 뭐 비주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수동적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수동적인 축구를 할 때 사실 좀 수동적인 축구 유행하지도 않았고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또 반대로 이제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니까 갑자기 이제 또 트렌드를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토트넘과 반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갑자기. 그리고 이제 경기 내용 끝나기 전엔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일단 다비드 라야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라야. 막판에 결국 아스날이 좀 뒤지다 보니까 메뉴가 공격하는 장면도 많이 나왔고 동점골 이후에도 사실 메뉴가 역습에서는 되게 날카로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라야가 다 막아냈습니다. 네. 일단은 그거 앞서서 네. 득점 장면은 좀 짚고 넘어가면 그러네. 좋을 것 득점 장면 같아요. 얘기를 안 했네. 네, 뭐 일단은 전반전 유나이티드의 득점 장면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아스날이 메뉴의 역습을 가르나초가 이런 식으로 폭을 벌려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막아냈어요. 근데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트로사르가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했고 좀 프리킥 벽 이슈가 있긴 했잖아요. 그 맞아. 벽이 좀 멀었다고 맞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뭐 딱히 거래를 안 재도 육안으로 봐도 개 멀어 보여 그거. 벽 보면.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중점으로 두고 싶은 거는 트로사르가 또 했다. 실수했다. 네, 트로사르가 사실 이번 시즌에 좀 많이 스택을 쌓았어요. 그렇죠. 근데 퇴장도 한번 당했었고 중간에 근데 찬스도 워낙 많이 놓치고. 저 개인적인 생각 이거는 그렇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야 입장에서는 뭔가 라야는 되게 그 키가 작아가지고 선방이나 이런 위치 선정이 있어서 되게 계산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 각이면은 벽이 막았을 거야라고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 생각은 그 상황이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토르사르가 수비를 해야 되는 장면에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축구 선수라면 그 선택 말고는 딱히 떠오르진 않을 것 같아. 거기 위치가 좀 그쵸, 좀 위험하기도 했고. 그죠. 근데 이제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위치에서 슛을 때렸으면 또 위험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견제만 할 거였는지 아니면 밀 거였는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밀기를 선택한 거잖아요.
트로사르가 이 장면에서 좀 많이 아쉬웠다라거나 말하는 건 살짝 엇갈릴 수도 있긴 한데 그 제가 조금 언급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본머스전 원정 그때 살리바한테 되게 위험한 패스를 해서 살리바가 퇴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스날이 그 경기 10명에서 뛰었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리버풀전이었어요. 그래서 리버풀전에서 살리바 없이 했다가 무승부가 됐죠. 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맨체스터 시티전에 이것도 살짝 좀 억가가 억가가 있긴 했죠. 좀 있긴 했네. 어찌되었든 밀고 나갔으니까. 밀고 네. 카드 받고 나갔죠. 경고 누적으로 네. 퇴장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스날이 또 10명에서 뛰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스날의 시즌 구상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던 두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스날이 공격수들이 햄스트링 부상이 많은 이유가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비적인 역할을 워낙 많이 해서 아니면은 뭐야? 10명에서 뛰어서? 10명에서 뛰어서 아스날이 그럼에도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고 오히려 내려앉았다가 역습을 진행할 때 선수들이 스프린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카나 마르티넬리나 카이 하버츠 같은 경우에도 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 부상을 끌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10명이서 너무 많이 싸워서 스프린트를 너무 많이 끊어서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선수들 다 국제대회 뛰고 왔잖아요. 그죠. 다 그 뛰어주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앞서서 유로나 코파에서 뛰고 왔는데 이미 신체적으로 부하가 왔을 텐데 10명이서 또 뛰다 보니까 부하가 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나비 효과를 일으킨 선수가 바로 트로사르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팬들이 조금 좋지 않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트로사르가 이번 시즌 힘들어요. 네. 시즌 시작 전에 유로에서도 개 못했고 아스날에 와서도 또 어렵고 지금 이 분위기라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 여러모로. 토르사르 벨기에인가? 네, 벨기에요. 뭐 어쨌든 토르사르가 이 장면에서 선택을 한 게 결국 밀어서 프리킥으로 막아보자였던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상황이 지금 사실 토르사르가 좋지는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또 그거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 요즘 데이터 지표 중에 그게 있어요. 직접 프리킥 많이 안 찬다. 물론 그 위치는 직접 프리킥 차긴 해야 되는데 난 그 부페가 그 골 넣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 직접 프리킥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지표가 엄청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슈팅을 때려도 약간 한번 돌려놓고 찬다. 뭐 그런 게 많죠. 아니면 이제 그 상황에서 패스를 한번 주고 옆에서 때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프리킥 골이나 이런 코너킥 골 이런 거 스탯을 합치면 뭐 20개 이상은 넘어갔다 뭐 이러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코너킥도 한 번에 올려가지고 한 번에 넣고 근데 요즘은 한 10개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심지어 지금은 이번 시즌에도 10개 못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스탯의 발전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옛날에는 진짜 딸깍해서 빵 들어가면 세트피스 골 이랬는데 요즘은 몇 번 주고받아 세트피스 골로 쳐주거든요. 한 두세 번 주고받아도 다 쳐줘요. 그것도 그 주고받아서 슈팅 때리는 것도 프리킥 골로 쳐주고. 아니면 감독들이 저는 그 생각해요. 슈팅을 잘 때리는 선수가 없나? 기적 프리킥 능력이 좀 떨어졌다.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연습을 안 하는 감독이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 기회가 줄어든 만큼 예를 들어 우리 팀 1번 플랜이 직접 프리킥을 안 차는 거다. 그럼 당연히 키커도 없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키커 없으니까 연습도 안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좀 데이터가 쌓여오다 보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이게 결국 간접 프리킥을 하는 이유 중 하나 해서 직접 프리킥. 넣는 게 대부분 골키퍼와 수비수 그 사이 공간에 공을 넣기 위한 거잖아.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사실 뭐 준비한 건 뭐 뒤쪽으로 뭐 때리거나 그쵸, 이런 건 있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간접 프리킥은 그쪽으로 넣잖아요. 사실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까지 확률이 높은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 왜냐면 그것도 키커가 킥을 잘 차야 돼. 그러면 차라리 직접 프리킥을 차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지표가 확실히 낮아졌다. 뭐 그래서 결국에는 감독들이나 선수들이 요즘은 만들어서 자꾸 차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또 축구 재미없게. 그렇죠. 프리킥 보는 또 재미가 있죠. 그래, 아니 오늘 부페 골도 멋있었어. 아니 그거 벽 앞으로 당겼으면 막혔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외대고르는 비슷하게 해도 못 넣었습니다. 아니 그렇긴 했죠. 그게 뭐 테일러가 그 아예 주심을 잘못 뽑은 건 맞는데 근데 똑같이 하긴 했어요. 후반전인가? 그때 또 아스날 프리킥 때도 뒤로 물려서 세우긴 했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 아스날이 근데 아마 직접 프리킥으로 마지막으로 넣은 게 2021년인가 그럴 거예요. 심하다. 네. 아스날은 그 키커가 없긴 해요. 그게 외대고르를 넣을 수 있는. 외대고르일 거로 알아요. 그때 아마 번니 원정이었나? 그래가지고 그 외대고르가
프리킥골 넣고 1대0으로 이겼던 기억이 있는데 와 그렇게 없어? 3년간 없는 건 좀 심하긴 하다. 3, 4년. 그러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키커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맨시티도 없는 것 같아. 기억해 보면. 더브라이너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네, 더브라이너 언젠가 넣었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근데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뭐 이 올해야 좀 그렇겠지만 네. 뭐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 뭐 이럴 때 있을 것 같은데요. 긴도안이 긴도안은 뭐 막판 골 뭐 이런 거에 넣었나? 뭐 없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맨유의 득점 장면까지는 살펴봤고 아스날의 득점 장면도 잠깐은 언급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후반전이 되면서 아스날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밸런스를 깨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됐어요. 실점을 했다 보니까. 그러면서 투입을 한 선수가 마르티넬리랑 스켈리였는데 마르티넬리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나아진 점은 일단은 마르티넬리를 넣어볼게요. 마르티넬리가 완일이 대신에 들어왔죠. 좀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스켈리가 칼라피오리 대신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완예리는 왼발인데 마르티넬리는 오른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 선수들로 같이 따라가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뒤로 물러나는구나. 네. 근데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 포켓 공간 안 내주려고 에릭센이나 카세미로 브루노 같은 자원들도 같이 이런 식으로 좁혀줍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존14 구역에서 라이스에게 조금 프리한 장면이 나왔고 저 장면 돈집사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존이 번호가 다 있어요. 네. 1번부터 아, 16번까지. 그 과르디올라가 말하는 말한 16개로 나 그거야? 그거예요. 네. 이 부분에서 라이스가 되게 프리하게 놓여 있었고 순간적으로 슈팅 때리면서 들어갔죠. 나는 이 장면 보고 카세미르가 위치를 잘못 잡고 있는 건데 이 생각이 들긴 한데 포켓을 잡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면 또 맞는 표현이 그리고 맞는 것 같긴 하네. 더해서 옛날 카세미르면 저거 쫓아갔겠지만 어. 요즘 카세미르는 이 빈접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못 쫓아간 것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근데 라이스가 잘 찼어요. 솔직히 네. 말하면 라이스 잘 차기도 했고 라이스가 슈팅력이 좋으니까 빠따 좋으니까 이런 거는 맞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난 이건 패턴처럼 연습 많이 한 것 같아. 뭐 그리고 확실히 이번 시즌에 라이스 또 득점력이 또 예사롭지 않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큰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다는 점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스가 예전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삼선 뛰기 맞아요. 애매하다보다는 네. 삼선 뛰기 아까운 선수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라이스 선수가 득점력도 있고 공격력이 좀 있어가지고 8번 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아스날 올 때는 파티를 대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되게 컸는데 결국 보다 보니까 파티와 같이 서야 되는 상황들이 그렇죠. 많아서 네. 이것도 우리가 아마 한번 1, 2년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파티와 라이스를 같이 쓰는 것보다 같이 쓰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히 라이스 선수가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득점력 공격력 다 좋은 선수다. 올 시즌 끝나고 파티가 아마 자유계약으로 나갈 예정인데 이때 대체 자원으로 링크 뜨는 선수가 아스날 입장에선 지금 수비맨드예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라이스가 앞서 언급한 대로 메짤라로 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와 파티는 생각 아예 없나? 근데 아마 그 실력적인 부분이나 주급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뭐 성관련 이슈가 성관련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리스크 감수하기 싫어서 아마 음. 아스날이 재계약을 안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왜냐면 나이가 있는 선수라. 네. 서른이 이제 서른일걸요? 이제 뭐 만으로 따지면 내려가겠지만 이거 96년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파티가 아니, 훨씬 많아요. 96 아니야? 9 96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 파티가 93입니다. 93. 소름이랑 한 살 차이. 맞네. 그러면 내보내긴 해야겠다. 그리고 주급이 꽤 세요. 파티가. 파티가 아스날에서 아마 한 5등 안에 들 겁니다. 그럼 파티 나가야겠네. 그러니까 올 때, 그러니까 지금 파티가 올 당시의 파티랑은 좀 에이티마드 뛸 때. 다른 것 같아요. 바이아웃 지르고 네. 왔으니까. 그리고 파티가 잘해. 아니, 잘했어요. 파티 네. 잘해. 잘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솔직히 뭐 잘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데려올 때 느낌?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금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데려올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근데 난 이 정도 생각 바이아웃까지 지르고 네. 내려와서 꽤 그러니까 기대가 엄청 많이 하고 얘는 갑자기 AT를 탈출해서 아스날로 오네 이런 얘기도 많았고 이 AT가 왜 팔지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전 다 좋은데 작년에 좀 안 다쳤으면 어땠을까? 작년에가 좀 지금 끊었지. 봤더니 시즌 16경기 뛰었거든요. 또 그 작년에 다친 지점이 많이 안 좋긴 네. 했죠. 그러니까 근데 올 시즌은 또 41경기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티가 이거 저는 파티를 보면 이 좀 국밥 같은 선수의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작년에야 뭐 부상이 좀 있긴 있었다만 이게 결국에 라이스하고 웨데고르를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잘 쓸 거면 이 뒤를 받쳐줄 선수가
난 파티만한 선수가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현재는 그렇죠. 뭐 수비맨디가 제가 수비맨디를 뭐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수비맨디도 한동안 좀 고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렇죠. 사실 리그 적응하는 게 사실 쉽지 어렵죠. 않았죠. 네. 그리고 토마스 파티가 어느 정도 피지컬적인 부분도 있어서 수비맨디가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제 기억 맞 73? 80대예요. 키는 커요. 근데 이제 좀 옆으로 잡긴 하죠. 옆이 잖나 어쨌든 수비맨디가 그래도 경합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와서 어쨌든 뭐 보긴 해야겠다. 파티처럼 뭐 우락부락한 스타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아스날 득점 장면도 봤고 뭐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던 이제 라의 얘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라의 선방 쇼로 인해서 좀 아스날이 무승부를 지켜내는 그림이 막판에 그렇게 됐어요. 네. 라야가 이번 시즌에 해준 게 정말 많아요. 아스날이 네 일단 지난 시즌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챔피언스리그 16강 승부차기에서 선방해서 아스날이 8강 갔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컸고 이번 시즌도 사실 아탈란타 원정에서 레테기 PK 한번 막아가지고 무승부를 거뒀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스날이 3등 할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쉬운 PSV 만나서 거의 8강이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7대1? 7대1. 저 루크 더형 표정 봤어요? 이거 못해. 더형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사실 라야가 PK에서 이런 선방들이 좀 있지만 난 내리 한번 심하게 꽂힌 장면이 하나 있어. 그 맨유전. 맨유전이었나? 네. 그 PK를 막는데 부패가 차기 전이었나? 뛰는 거야. 나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못해 쟤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장면들이 또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되게 중요할 때 막아준 게 많아서 그리고 아스날이 이번 시즌 초반에 살짝 헤맸을 때도 라야의 선방으로 좀 승점을 지켜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야가 뭐 빌드업적인 측면 말고도 선방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시즌 아스날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사이즈 너무 아쉽더라. 가끔 내가 볼 때마다 83이거든요. 너무 아쉽더라. 작긴 하죠. 팔도 긴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작은 키로도 뭐 거의 지금 PL 베스트 키퍼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그 점에 있어서 되게 대단한 거고 이번에도 진짜 중요한 선방들 또 연속으로 해내주면서 아스날의 승점을 또 지켜냈습니다. 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빌드업도 굉장히 잘하고 되게 저는 봤을 때 판단력이 좋은 선수 같아요. 그거 똑똑해. 네. 진짜 똑똑해. 예상을 너무 많이 해요 얘는. 그건 맞죠. 예상을 되게 많이 해서 먼저 자리 잡고 거기 자리 잡은 대로 와서 막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예상을 많이 한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좋은 결정이긴 해요. 그 딱 임팩트 근데 이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예상대로 안 됐을 때 그 임팩트적인 실수가 있는 거지. 그때 그 PK는 진짜 깜짝 놀랐어. 네. 와, 저거 진짜 라야가 뛰고 PK를 찬다니까요. 아니 이거는 이거 내가 차도 넣겠다는 수준이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야가 막아내면서 1대1로 끝났다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아스날은 우승 경쟁 뭐 끝났고요. 오히려 이제 1등보다 5등이랑 더 가까워졌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게 되면서 우승은 끝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좀 지키는데 집중을 남은 시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스날은. 근데 사실 빅식스라고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팀들 간의 경기가 뭐 암필드 원정이랑 첼시랑 하는 홈 다음 라운드를 제외하면 없어요. 빡셌구나 일정이.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2등은 하지 않을까. 네. 2등 할 거. 네. 그다음에 뭐 챔피언스리그권이랑 좀 여유가 있으니까 밑에 팀들이랑 뭐 5위까지로 친다면. 챔스도 사실 8강이 확정이라 보고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자랑 만나거든요. 이거에 좀 집중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뭐 이게 사실 승률이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번 이 경기가 아스날에게는 리그보다 더 중요하지 그렇죠. 않나. 무조건. 뭐 FA컵 이런 것도 떨어졌으니까. 이게 제가 뭐 요즘 모를 팀 제가 안 나오니까 이 얘기는 한번 하고 가고 싶어요. 저는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는 감독은 아예 힘들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르테타가 세부적인 전술에 대한 피드백은 있겠지만 과연 이 슬롯 감독처럼 유연함이 아예 있을까? 이 감독도 펩처럼 한 번에 고비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이런 아르테타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되게 평가가 좋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근데 비판점이 계속 나오는 게 결국 이제 결정적인 트로피를 못 따는 뭐 FA컵 있긴 한데 그건 뭐
맨날 너무 하던 거니까 많으니까. 아스날이 네. 뭐 그건 크게 쳐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리그 우승이라든지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든지 뭔가 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쭉 뭐 2, 3년 더 해서 이렇게 이런 기조로 떠난다면 솔직히 성공한 감독이라고 아스날에서 평가를 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한 번은 해야죠 네. 리그 우승을. 네. 지금 이렇게까지 사이클 왔는데 우승 못하는 거는 좀 그리고 많이 아쉬워요. 최근에는 사실 경쟁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최근 뭐 1, 2년 작년에는 그래도 작년에 했고 근데 최근 그러니까 지금이 참 올해 네.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이게 경쟁에서도 약간 저는 네. 올해는 사실 이게 운때가 안 올해는 맞았다. 재앙이다. 네. 그 앞서 언급했던 그 공격진들 햄스트링 부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 어쩔 수 없다가 그러니까 한 시즌 두 시즌 쌓이면은 쌓여요. 이제, 아니 네. 그러고 모든 팀은 다 그래요.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거는 예전에도 그 작년에도 아스날은 고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재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우리 아스날 리뷰할 때 또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쌓이면 이것도 문제라니까. 결국 이것도 해결을 못한. 왜냐면 이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난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 반복적으로 일어난 문제들은 결국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외대고로 다쳤어. 그 외대고로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저는 그래서 요즘 슬롯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관리나 이런 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진짜 요즘은 유연성 플러스 해갖고 자기처럼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올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작년 할 거면 작년에 우승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생각이에요. 올해는 진짜 뭐 아리고사키가 뭐 얻은 뭐 요한 크루이프가 얻은 안 됐을 거예요 올해는. 슬롯이 워낙 잘해서 슬롯이 잘한 것도 있고 아스날 스쿼드적인 부분에서 뭐 사실 뭐 사카랑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라이커 지금 다 나가는 것도 그렇고 좀 그다음에 장기 부상자도 또 더해서 워낙 많고 뭐 그런 거랑 다 연결이 되겠죠 뭐. 그 유로 뛰고 오면서 선수들이 좀 지쳤고 그런데 이제 초반에 퇴장 이슈로 인해서 선수들이 10명에서 많이 뛰었고 그러면서 외대고르가 사실은 유로 안 뛰었으니까 좀 많이 주축이 돼줬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치고 발목 부상으로 전반기 거의 없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운이 없긴 했어요. 운이 없었다. 이것도 어렵다. 운이 없다. 모르겠어요. 요즘 전 슬롯 보면 이 사람은 근데 슬롯은 운이 좋아요 일단. 운 좋은 건 오케이. 뭐든지 다 근데 운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슬롯도 결국 살라가 저렇게 터져주니까. 경기 계속 뛰고도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살아 있잖아요 계속. 근데 그 살라는 다친 적이 없는 것 같아. 살라가 잘하는 것보다 저는 네이션스컵 없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뭐 아니, 그런 것도 올해 있고. 또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나 알리송도 좀 아니 알리송은 부상으로 꽤 빠져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저는 가끔 알리송이 한 10경기 중 한 경기를 캐리를 해요. 근데 그런 경기가 말도 안 되는데라는 경기들이 있어요. 근데 알리송이 해줘요 이런 것도.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이게 운대가 좋은 것도 맞는데 사실 저는 슬롯이 관리도 잘한다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건 맞죠. 어. 사실 관리 면에서는 뭐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유럽 쪽에서 유럽 일장이라도 뭐 뽑아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 그게 엄청 필요하다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요즘 경기수가 너무 많거든요. 예. 어찌되었든 제가 하나 더 기록을 언급하고 가자면 만약에 이번 시즌 아스날이 준우승을 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3번 연속 준우승. 와 3연준이야? 그거는 네. 울산이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울산이 3연준 했던 건데.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인데 종전 기록 역시 아스날입니다. 야, 근데 이걸 못했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겠다 진짜. 근데 우승을 못했다 이거 그러니까 모르겠다. 아르테타는 확실히 이 필요해요 트로피가 큰 트로피가. 네, 그러니까. 종전 기록도 98년부터 2001년까지 아스날이 준우승을 했던 네. 기록이었는데 만약에 이번 시즌에 뭐 준우승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사실. 3등 할 수도 있고 그렇죠. 4등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준우승을 한다면 3번 연속 준우승이 된다. 야 근데 아르테타가 그럼 만약에 2등 했어. 그럼 이거 못했다 해야 되는 거야? 못하진 않았죠. 근데 오늘 경기 끝나고 좀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인터뷰? 인터뷰할 때 맨 마지막에 아르테타가 가려고 했는데 기자가 딱 막더니 우승 15점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나기 전에 땡큐 하고 가버렸어요. 이거는 무슨 그래서- 의미야? 야 이거 무슨 의미야? 그만둔 거야. 런느테타라고 도망갔다고. 네. 뭐 야 생각 복잡하다. 야 아르테타 너무 어렵다. 네 아르테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 본인이 이제 잘했지만 그러니까 큰 우승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은 분명 있을 거예요. 야 근데 그래서 저는 이번 챔스가 엄청 중요하지 않을까. 우승이 아스날에 있어서. 아니더라도 아스날은 아르테타가 오고 나서 FA컵 우승을 제외하면은 큰
큰 길목,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를 승리한 적이 거의 없어요. 딱 생각나는 것만 해도 그 오로워나띵 찍었던 시즌에 네. 토트넘 원정 지고 5등 했잖아요. 네. 토트넘한테 정부 밀려서. 들고. 네. 그 부분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결국 미끄러지면서 뭐 그리고 그때 아스날이 승점 10 몇 점인가? 그 기록 세운 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뭐 이전 뭐 승점 뭐 어떻게 해서 역전다. 거기도 출발점이 결국 맨시 더비랜다. 맨시티와의 매치업에서 지면서 그 역전이 네.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기억이 맞으면 아르테타가 승부를 걸었어요. 아 맞아. 앞으로 승부를- 나갔어. 그러니까 내려서 하는 선택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그때 맨시티가 조금 애매했어. 왜 1대 0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승부를 걸어보니까 그때 이제 게임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하는 게 사실은 맞았던, 맞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작년에 후반기에 아마 14승 1무 1패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승점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럼. 뭐 그것도 있고 네. 맨시티가 같이 미라클런을 띄워버리면서 2점 차로 결국에는 우승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스날 입장에서는 뭐 이번 시즌은 뭐 리그는 사실 물 건너갔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챔스든 리그든 좀 빠른 시일 내에 우승은 사이클이 돈 만큼 그렇죠.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뭐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 뭐 사실 최근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희망을 보여줬고, 그래서 여기도 결국 뭐 리그는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하고 뭐 강등만 안 당하면 되니까 금요일에 있을 소시에다와 유로파 경기 앵무새처럼 얘기하는데 이 경기가 진짜 맨유 이번 시즌 4할이 좀 걸려 있는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비판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 않는 게 좋긴 하죠. 선수단 분위기에 있어서. 근데 뭐 지금 리그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이런 굳이 실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책임 높은 팀 상대로 실험해볼 이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들 해보고 싶은 걸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려면 책임 높은 네. 팀 상대로 이겨야 될 텐데 이런 경기에서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거 해서 한번 경기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근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도 생각해요. 아 유로파에서 이렇게 하려는구나. 유로파에서도 왜냐면 유로파 우승하려면 결국 책임 높은 팀을 네. 만나야 되고 뭐 거의 누가 됐든 메뉴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내려가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실리적 그다음에 딱 좋은 시험무대가 아스날전이고. 제가 그 좀 현장에서 보면 지려고 하는 감독은 없어요. 그쵸? 그건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패가 많이 쌓이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아모림이 그 생각해요. 이게 제가 요즘 계속 있으면서도 선수와 감독 입장,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좀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보고 데이터나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사람의 심리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감독은 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기고 싶은 축구를 하고 싶어 하긴 해요. 근데 요즘 뭐가 문제냐면 철학 있는 감독들이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이걸 철학을 입히는 게 맞냐 아니냐가 고민을 엄청 해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훈련 때 이런 모습 잘 보였어. 그러니까 선수한테 이런 패턴들이 잘 보인다라는 거를 경기 중에 인식시켜 주려고 이런 패턴을 그대로 구사하는 걸 하려고 막 해요. 근데 경기에 져. 이러면 선수들이 우리 연습한 대로 잘 됐잖아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져서 안 좋아. 밖에 안 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승리 수당 없어졌어. 그리고 분위기 안 좋아. 그리고 욕 먹어. 욕 먹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 승점이 하나씩 깎이잖아요. 생각보다 압박감이 있어요. K리그는 그리고 또 세 팀이나 강등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은근 부담감이 돼요. 그러니까 시즌 중에 오히려 중반에 이러면 좀 나은데 생각보다 초반이나 아니면 이렇게 막 부임한 감독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요. 왜냐면 아무리 나는 잘린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면 나는 아무리도 쫄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 패턴이 자기 축구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전 모르겠다만 이걸 한다고 해서 소시에다전은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아마 그것도 일단 지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 않을 수가 있다가 그럼 지지 않으면 이제 PK 가니까. 근데 그걸로 이거 승부수를 거는 게 좀 애매하잖아. 이게 이길 수 있는 패턴이라기보다는 운빨을 근데 운빨보다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소시에다드한테 머리 박으면 질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렇죠. 네. 소시에다드가 결정력이 안 좋은 거지 사실 수비력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머리 박으면 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걸 다 고려하고 이번에 좀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5-4에 나올까? 근데 경석이 형 말이 은근 네. 맞을 때가 많아갖고 5-4-1? 그래서 저는 맨유가 홈이지만 조금 보수적으로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소시에다드도 공격력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웬만하면 안 보시는 거가
늦지막히 일어나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 다 엉덩이 빼고 할 가능성이 없다. 근데 모르겠다. 결국엔 저도 이게 결국 이 사람들도 결국은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오히려 고집센 감독들이 요즘은 좀 대단한 것 같더라고. 뭐 포스텍? 네. 이 사람밖에 생각 안 나. 고집하면 고집하면 끝판왕이잖아. 근데 그런 고집 있는 감독들이 대단한 것 같아. 뭐 언론 뭐라 하면 빡까 뭐 이렇게 말로 몰라 나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대단한 플랜 B 감독들이야. 없다. 없다. 나는 모르겠다. 야. 난 무조건 철학 입힐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게 이런 감독 대단한 감독들이야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유나이티드는 일단은 뭐 소기의 성과는 뭐 네. 냈고 뭐 일단은 다른 경기들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 여기서 마치고요. 2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